자, 단점을 한번 볼게요. 이거 아주 그냥 깝깝하죠. 네. 렌터카 가격하고 통행료하고 주차비가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좀 비싼 편이에요. 네. 특히나 뭐 렌트카 가격은 뭐 그냥 그렇다 치겠는데 진짜 쓰러지는 건 이제 통행료죠. 수도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요금을 받는 톨게이트가 5분 간격으로 한 개씩 있어요. 뭐 200엔 내고 조금 갔는데 300엔 내라 그러고 300엔 내고 조금 더 갔는데 또 200엔 내라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 경험상 일본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주행을 거리 대비로 봤을 때 한 300km를 정도를 다닌다고 300km에서 400km 정도를 다닌다고 하면은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면은 보통 도로비가 한 15만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기름값은 조금 싼 편이에요. 그리고 주차비도 주차비도 그 지역별로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도심 같은 데는 제가 주차비 제일 많이 냈을 때 얼마 내봤냐면은 한 오전부터 오후 딱 걸치게 차 세워놨는데 한 8만원 돈 내본 적 있어요. 네. 8만원 정도 내봤고, 그 다음에 신주쿠나 뭐 긴자 같은 이런 데 가면은 그 조그만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런 주차장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뭐 물론 기본 가격도 다르지만 밤에 뭐 12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뭐 할인된 가격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8시부터 밤에 이제 11시 59분까지는 원래 가격이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주차비를 조금이라도 이제 아낄 수가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뭐 무료 주차 되면 좋은데 안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그리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들은 렌트카를 그나마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외국인들은 렌터카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워낙 이제 철도망이 잘 돼 있는 관광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위주로 돌아다니는데, 그 대도심을 벗어나면은 사실 일본은 영어가 안 통하는 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식점에 뭘 먹으려고 해도 음식점 찾기도 굉장히 힘든 지역들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문화권 자체가 이제 서구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역 근처나 도심을 딱 벗어나게 되면은 저녁 6시 이후에 이제 문 여는 상점들이 이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호텔이 어느 정도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커버리지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ETC 카드는 이제 필수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에 가면 ETC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하이패스 카드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제가 이용해봤던 일본의 이제 렌터카 회사 중에는 사실은 도요타 렌터카가 제일 좋았었어요. 일본 전역에 영업점도 제일 많고 제일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요금은 이제 다른데 혼다나 뭐 오릭스나 이런 데보다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구석구석 어디를 가도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드랍오프 하기가 좀 편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한국에서 예약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다른 데도 예약을 할 수 있지만 그 도요타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페이지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함되는 옵션이라든가 보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뭐 큰 적이 아니면은 그 토요타 렌터카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단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차를 인수받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가능하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시간이 타임테이블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반납 같은 경우도 저녁 8시까지예요. 대부분이. 이후 시간에 이제 반납을 하게 되면은 하루치 요금을 더 내야 돼요. 다음날 아침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영업소 가면 이제 불 꺼져 있는 경우도 많고. 요거는 이제 일본의 렌트카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도요타 렌터카나 혼다나 닛산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영업점에서 차를 인수받고 드랍오프 하는 게 이제 가능한데, 오릭스나 이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심에 이제 있는 렌터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실이랑 주차장이랑 따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렌터카 생각하면은 카운터 가서 이제 카드 내고 결제하고 키 받아가지고 그 바로 앞에서 주차장에서 차 받아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뿐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사무실이 따로 있고 차가 있는 그 차고지가 또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차를 인수받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반납할 때, 거기를 못 찾아서 이제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일본은 또 대부분 이제 주차장에다가 이제 그런 그 렌터카 파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차장 잘못 찾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2층인지 3층인지 아니면 어딘지 그 표지판 찾아 헤매다가 시간이 이제 오버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런 거를 좀 이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이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통행 방향이 반대예요. 예전에 저랑 같이 이제 일본 여행 프로그램 이제 가셨던 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놀랬던 부분이거든요. 운전석이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특히나 이제 조수석에 앉으셨던 분들이 움찔움찔 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반대 방향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고, 나 적응이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한국에서 우측에 있는 운전석에 차를 타면은 차선 자체가 반대이기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만 반대에 있는 게 아니라 차선 자체도 반대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와 중앙선은 가까이에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행 방향만 다른 게 아니라 신호 체계가 좀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회전은 직진 신호에 이제 할 수 있고 좌회전은 이제 아무 때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좌회전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직진 신호였을 때만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신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우회전 하듯이 생각해가지고 앞에 이제 빨간불인데도 막 차 지나가는데 막 끼어들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전에. 근데 되게 사고 많이 나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좌회전을 할 때는 항상 앞쪽에 있는 신호가 직진일 때, 녹색 불일 때만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이 녹색 신호가 아닐 때는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정지선 뒤에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잘 지키시면은 운전하는데 별로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바로 이제 ETC 카드거든요. 우리나라 하이패스 카드랑 이제 똑같이 생겼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한 영수증 내역이에요. 19,000엔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처음에 이건 제가 차를 인수받을 때에 이거 이제 최종 가격이고, 그 뒤에 있는 이제 17,000엔은 이제 차를 인수받을 때 제가 이제 냈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9,000엔은 요거는 이제 후정산을 한 거죠. 뭐 기름값부터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 ETC 카드 쓴 내역들 뭐 이런 거를 다 토탈을 해서 이제 나오는 영수증인데, 이 내역서가 이제 또 뒤에 또 깔끔하게 나와요. 어느 통행소에서 뭐 네가 얼마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일본은 렌트카를 이용한 다음에 영수증을 보면은 진짜 한숨 나올 때가 많죠. 내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나? 많이 돈 썼나? 이런 게 있고, 기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풀투풀로 이제 차를 렌탈을 하잖아요.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차를 운용을 하고 반납할 때도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제 반납을 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어느 저기를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이제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로 채웠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가까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풀로 채웠는데 요 바늘이 움직이기까지의 이제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 10km가 될 수도 있고 20km가 될 수도 있고 30km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풀에 걸려 있으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땅이 채워진 걸로 생각을 하고 별 요금을 차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계를 보고 그 다음에 남은 연료하고 이거를 다 연비 계산을 해가지고 요금을 바로 때립니다. 그래서 나 기름 다 채워왔는데 왜 주유비가 이만큼 뭐 소액이지만 이렇게 청구가 됐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얘네 내역서 안에 만땅으로 채워왔어도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됐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요만큼이 비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뭐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유비 정산이 유럽이나 미국은 사실은 사후 정산 자체가 상당히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일본은 이 사후 정산하는 거 자체도 생각보다 안 비싸고 외부에 있는 주유소랑 거의 가격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유하는 게 조금 이제 좀 불안불안하다. 이제 반납할 때 돼가지고 시간도 간당간당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반납하시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